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1강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삼별초 항쟁까지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원의 내정 강섭, 그래서 고려 후기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원의 내정 간섭입니다. 실질적으로 영토를 뺏겨요. 천령 이북의 쌍성 총관부, 그리고 자비령 이북의 동령부, 그리고 탐라 총관부,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예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겠죠? 저기 뭐예요? 나당 전쟁이 있기 바로 전에요. 그렇죠? 얘들이 여러 가지 다 만들었었잖아요. 이렇게 땅을 뺏기 위해서 안동도 오부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잖아요. 똑같아요. 몽골 애들이요. 여기에 동령부를 만듭니다. 서경에. 그리고 화주. 그래서 이쪽 동네 쌍성 총관부를 만들어서 이쪽 동네를 지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동행성이라고 만드는데요. 이 정동행성은 이 일본을 원정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원정을 가자라고 했지만 이게 두 차례 원정을 가면서 이게 풍랑을 맞으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동행성이 원래는 동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정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였지만 이제 이거 기구는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려 내정간섭기구로 쓰자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곳곳에 내정간섭기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의 관제 변화, 원의 부마국, 사위의 나라가 되면서 왕실의 호칭과 관제도 격화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려에 왕이 있지요. 고려의 왕과 몽골의 딸 공주지요.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몽골의 왕은 뭐가 돼요? 칸은 고려 왕의 장인이 되죠. 그러니까 아들 사위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려는 사위의 나라가 되면서요. 완전히 그 자주성에 큰 손실을 입지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원간섭기가 있을 때 이 부마는 사위라는 뜻이거든요. 부마, 사위. 그러니까 부마의 나라라는 부마국인데 부마국의 지위를 얻기 전에는 이제부터 충땡왕입니다. 이 왕이 죽고 나면 왕의 묘호, 시호를 붙여주잖아요. 태종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종자를 쓰지 못하고 충땡왕을 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왕의 칭호가 충땡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원나라에 충성을 바쳤던 왕이라는 완전히 굴욕적인 칭호예요. 근데 충땡왕이 그 굴욕적이고 충성을 바쳤다고 이렇게 하지만 완전 굴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충땡왕들은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을 많이 하겠죠. 이 개혁을 할 때 이 원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이 왕을 불러요. 그럼 부르면 원나라에 갑니다. 원나라에 끌려가요. 그래서 이 압록강까지 우리가 가마 타고 가다가 압록강에서 이제 그 원나라 땅으로 밟게 되면 그때 원나라 신하가 내려서 와서 그러죠. 왕 내려라고 얘기해요. 뭐? 나 왕이야. 그래도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막 패고, 그리고 막 묶어서 굴비 묶듯이 그냥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까지 완전히 개처럼 끌려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완전 수모를 겪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이게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굴욕이지. 자, 그리고 이 원나라는요, 고려의 그 왕이 자식을 낳잖아요. 왕자를 낳게 되면 왕자가 젖을 바로 떼는 애기에서 이제 젖도 떼고 기저귀 떼야겠지. 그렇죠? 그 정도 되면요, 원나라로 부릅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이 왕자가 여기에서 청년을 다 바쳐서 어느 정도 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된다면 그때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제 돌려보내기 전에 잠깐 우리 딸아이와 결혼을 하게라고 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충땡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왕이 도대체 우리나라 왕일까요? 몽골 왕일까요? 그렇죠? 좀
애매하지. 그런데도 충땡왕은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부마잖아요. 부마. 사위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개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사람이 누구예요? 공주예요. 뭐뭐 대장공주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땡땡 대장공주가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왕이 자, 우리 고려라는 나라를 다시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왕비가 아빠, 그리고 원나라 황제에게 얘기하는 거죠. 얘 이상해. 얘 지금 반대하려고 그래. 말 그대로 반원 정책을 하려고 그래. 얘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놈이 잡아. 일로 와. 그러면 또 똑같이 수모를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던 것이 고려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원의 부마국이 되면서 왕실의 호칭과 관제가 격화되는데 부마국이 되면서 좋았던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충땡왕이 아까처럼 원나라 땅을 밟았을 때 사신한테 이렇게 막 그런 걸 겪었잖아요. 근데 부마가 됐습니다. 자, 부마가 됐을 땐 얘기가 좀 틀려져요. 그 원나라 땅을 딱 밟았어. 그러면 사신이 나와가지고 어이 왕 내려 라고 못하죠. 왜? 그랬다가 하면 큰일 나요. 어이 내려 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 다시 얘기해봐. 이게 무슨 고려 왕 따위가 오히려 고려 왕이 그 사신을 몽둥이질 매질을 하게 됐죠. 야 임마 우리 아버지 장인어른이 니네 왕이야 임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위치는 유지할 수 있지만 결코 좋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원의 부마국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마국이 되는 과정은 왕자가 이제 볼모로 끌려가면서 몽골의 교육을 받을 때, 그리고 받고 나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그 고려로 보낼 때 왕의 그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시켜버렸으니까 사위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중앙관제의 변화를 봅시다. 그래서 이성육부제가 있었잖아요. 자, 이성육부 누가 쓰고 있어요? 원나라가 쓰고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성, 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동격이야? 아이고 건방 떨고 있네. 이성 없애. 그래서 니네 따위가 성은 한 단계 낮춰. 그래서 부로. 자, 육부는 한 단계 낮춰. 그래서 사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첨의부 사사. 권력기관의 변화. 도병마사는 이제 도평의사사로 갑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구 그리고 최고 권력기구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자, 중추원은 밀직사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첨의부, 육사, 밀직사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사료에 등장을 하겠죠. 첨의부, 사사, 밀직사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언제다 원 간섭기다라고 푸시면 돼요. 자, 정치적인 간섭입니다. 용어가 격화됩니다. 이제 왕이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짐이 이렇게 그 왕명을 내리노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짐이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니들 따위가 짐이라고 써? 고라고 써라. 그래서 고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폐하 웃기고 앉았네. 니들은 전하야. 그렇죠? 태자 세자. 조, 종 니들이 나랑 똑같아. 그래서 이것은 충땡왕 충성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충땡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내정간섭기구가 있는데요. 정동행성이죠. 동쪽으로 가자라는 거죠. 동쪽에 정벌하러 가자라는 거예요. 일본 원정기구로 만들었지만 결국 이거 실패하면서 어떻게 됐다고? 정동행성이 내정간섭기구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문소가 정동행성의 부속 관서로서 재판을 하는 법원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순마소는 이제 경찰이고, 다루가치가 아주 나쁜 놈인데 여러분 요건 아시죠?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있죠? 얘들 뭐 했어요? 독립운동가들 막 찔렀잖아요. 친원파입니다. 그래서 다루가치는 완전 감찰관인데 누구냐면 이 대부분 고려의 실정을 잘 아는 애들을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만호부 군사기구였고 심양왕도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겠네. 이 다루가치라는 놈은 고려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고려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짐을 자신의 재산을 싹 다 팔아요. 그리고 원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원 황제를 만나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싹 다 뇌물로 줘요. 그리고 나서 저
몽골의 충신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뭐야? 저 다루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줄게. 그래, 다루같이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원한 관계에 있는 고려인, 이젠 고려 사람 아니죠? 원나라 다루같이가 돼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하 그러면서 따지게 되는 거예요. 전하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돌아버리겠죠. 예전에는 이거 그냥 한 방이면 끝났던 건데 지금 야 이거 이런 애들이었어요. 이런 애들. 그리고 심양왕은 우리의 분열을 조정했던 건데 우리 충땡왕이 있죠. 원래 충땡왕이 고려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요동 지역에 하나의 왕을 더 둡니다. 그러니까 왕을 분열하기 위해서 왕족 중에 왕과 별로 관계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뽑아서 여기에 심양왕으로 뽑아요. 그래서 요동 지역에 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둘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심양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영양. 자, 궁녀.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 사회 문제가 되는데요. 결혼도감. 얘들이요. 고려의 여성이 굉장히 이쁘다라고 해서 이것을 여성을 물건 취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고려의 여성도 몇 명 해서 특산품으로 바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녀라고 하는데 공납을 바치는 거죠. 여성을 물건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감이라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려의 여성들을 조사해서요. 공녀로 차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도감의 관리가 이 공녀를 데리고 저쪽 원나라로 데리고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공녀들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요. 일단 노예로 갑니다. 놀이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녀들은 제일 잘 돼. 완전히 하늘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정도냐면 원나라 궁녀가 되는 정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이 이 여성들이 노예시장에 팔려갑니다. 노예시장에 팔려가지고 완전히 놀이개감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그리고 원나라에 갔잖아. 그러면 중국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원나라에 놀러온 그 국제 사신단 있죠. 그래서 뭐 저기 중앙아시아나 이런 서양 애들까지 와가지고 노예시장에 같이 있다가 쟤 괜찮아. 그래서 사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는요. 귀족들이 자식을 낳으면 굉장히 슬퍼요. 원래 자식을 낳으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이 이제 앞으로 나실 거잖아요. 자식을 낳아보시면 압니다. 아기를 탁 낳으면 그거 완전 축복이거든. 엄청 이뻐요. 근데 근데 이제 커가면서 말을 안 듣지. 근데 아기를 그렇게 낳는데 무조건 축복이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 고려시대 원간섭기 때는 무조건 그냥 눈물이 툭툭 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으면 친원파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몽골의 앞잡이가 될 것이고 딸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딸이 그 좋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딸을 낳은 부모는 완전히 곡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조혼이죠. 조혼 풍속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혼도감에 차출하는 여성의 자격은 뭐냐면 배우자 없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빠지겠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런 풍속이 유행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응방이라는 또 건물을 하나 만드는데요.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은 뭐 하냐면 매일 매를 사냥하는 게 일이에요. 이게 공무예요, 공무. 왜냐하면 공납을 바쳐야 되니까. 매를 잡아오래요. 우리 고려의 매가 특산품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아무튼 그 매를 사냥을 해서 이것을 몇 마리 잡아서 이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응방. 그래서 결혼도감 응방 나오면 원간섭기 푸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산품 말할 거 없고. 문화적 교류라고 하는데 몽골풍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몽고에 가서 몽고에 많이 가죠. 거꾸로 몽고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고의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그 유행처럼 번지는 거 이걸 가지고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몽골풍. 그래서 몽고 그리고 몽고 옷 그리고 변발 이렇게 머리 변발 아시죠? 여기 반 이렇게 해서 여기는 빡 밀고 요 뒤에는
따가지고 변발이 정말 좀 이상해요. 귀걸이, 코걸이 이런 거 한 다음에 이 머리를 따서 귀걸이에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이 변발이에요. 이게 이제 몽골식 옷과 머리잖아요. 그리고 몽골 이름 같은 것들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몽골풍입니다. 자, 그리고 고려 양입니다. 이건 거꾸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몽골에 전파가 돼가지고 몽골에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류지 한류. 최초의 한류 고려 양입니다. 고려의 유임인 강압적으로 끌려간 고려인들에 의해서 고려의 풍습이 정해지고 와 고려 문화 괜찮네 그러면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몽골풍 고려 양 나오면 원간섭기. 자, 새로운 문물의 도입. 농상집요를 이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농법서예요. 농상집요 이암 언제다? 고려 말이다라는 거죠. 목화를 들여와서 의생활의 혁신을 가져왔고요. 문익점 그렇죠. 화약 제조 이런 것들 습득하게 되는데 좀 이따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친원파가 등장하죠. 아주 나쁜 놈들 있죠. 친원파. 그래서 이 친원파들이 봐보세요. 문벌귀족, 호족과 육두품이 힘을 합쳐서 걔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힘을 합친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문벌귀족을 만들었고 이 문벌귀족을 쳐내고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원나라가 쳐들어오면서 무신은 몰락하고 그리고 친원파가 생기니 얘들이 하나의 또 그 집단을 만듭니다. 그것이 권문세족이에요. 권문세족 이퀄 친원파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친원파. 이거 아주 이것들은요 뭐 하는 놈들이냐면 실질적으로 고려에서 자신의 재산 아까 보셨죠? 자신의 재산을 싹 다 가지고 다 팔아버려. 그리고 몽골에 가서 그 돈으로 매관매직해 가지고 다시 나는 그래도 고려에 신하로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쪽 원나라에서 친서를 써줘요. 그래서 고려의 몇품 관리로 임명한다. 뭐야 이거 누가 해야 돼? 우리나라 왕이 해야 되잖아요.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와가지고 짝다리 딱 짚고 왕한테 껌 짝짝 씹으면서 침 찍찍 뱉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껌도 없고 그렇죠. 그 정도로 했겠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게 권문세족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거 합시다. 그럼 아이고 지가 왕인 줄 아네. 이랬던 세력들이 권문세족입니다. 전공을 세운 자, 몽골의 귀족과 혼인한 자, 능숙한 몽골을 구상하는 자. 앞잡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을 한번 봅시다. 권문세족. 원과 친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 가문이 점차 발전해서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고려와 원나라의 관계를 아시죠? 그래서 이 공녀가 차출이 됐어요. 근데 이 공녀 중에 한 명이 기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씨성을 가진 사람이 공녀로 차출이 돼서 이제 원나라로 가게 됐는데 역시 노예시장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 공녀 기씨성을 가진 이 공녀가 노예시장에 있는데 이때 당시에 원나라의 그 원나라 황실의 내관의 수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으로 따지면 상선급 되는 사람이 노예시장에 우연치 않게 갔다가 엄청 아름다운 공녀를 보게 된 거예요. 야, 쟤 내가 산다.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원나라 왕실의 그 궁에서 데리고 와서 궁에서 저쪽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둬놉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비 교육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커서 조금 있다가 귀한 몸이 될 몸이야. 그러니까 이 교육 잘 받아 라고 하면서 교육을 막 시켜요. 그때 당시에 원나라에 왕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황권 다툼이지. 황권 다툼이 있었을 때 이때 내시도 여러분들이 보면 내시하면 뭐가 없어 아이고 막 그러면서 비웃지만 내시도 관리입니다. 내관으로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내관도요 줄을 잘 타야 돼요. 이게 완전 정치거든. 왕을 모셨던 신하인데 이 왕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왕과 다툼이 있었다가 내가 모셨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황권 다툼이 있을 때 이 기왕후를 싹 끄집어냅니다. 기왕후래. 기씨성을 가진 이 궁녀를 끄집어내요. 그때 이제 이쪽에 황세자 눈에 딱 띄어요. 황태자 눈에 딱 띕니다. 그래서 눈이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 이 황태자가 결국에 왕이 돼요. 황제가 되고 황제가 되니까 후궁으로 가죠. 그래서 기씨성을 가진 궁녀가 후궁이 돼요. 후궁이 됐다가
자, 이 황제 아이를 가져버렸습니다. 근데 아들을 가졌어요. 우와! 그래서 원래 황후가 있는데 이 황후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후 자리에 앉아요. 기황후 이른바. 그래서 이 기황후가 떡하니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기황후의 오래비가 있어요. 오빠가 고려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기철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철은 당시에 이제 우리는 공민왕이었고 이 공민왕과 기철의 관계는 되게 애매하죠. 공민왕은 왕비가 누구죠? 노국대장공주입니다. 노국공주예요. 노국대장공주인데 자, 결국에는 공민왕의 아버지는 황제야. 그러면 황제의 와이프니까 나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요. 어머니격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오빠니까 어떻게 삼촌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지는 기철이 완전히 기세 등등해지고 기철을 필두로 해서 이 친원파가 미친 듯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릅니다. 왕 알기를 엄청나게 우습게 하는 거지. 이 신하들이 국민왕 지가 왕인 줄 알아. 나 기철 한마디면 너 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보세요. 이때 충땡 왕들이 굉장히 개혁을 많이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개혁이 다 실패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 그 왕비가 다 공주예요. 공주. 그러니까 황제한테 잃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충땡 왕들은 개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어. 개혁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국민왕에 뭐가 빠졌지? 이름에 충자가 빠졌잖아. 뭐예요? 개혁을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민왕과 노국공주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국민왕이 이제 개혁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기황후가 누구예요? 고려의 딸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기황후가 우리가 개혁할 때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래, 야, 내가 힘이 닿는 한 개혁을 도와줄게. 한번 독립해봐. 라는 이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대사상 가장 악질 높은 간섭을 했습니다. 이 기황후예요. 아주 나쁜 년이죠. 자, 그러니 이 기철도 말할 거 없겠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왕이 그 직위를 냈을 때 아주 그냥 답이 없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권문세족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기철이에요. 이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했고요. 자, 앞서서 충땡왕의 개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충선왕을 조금 봅시다. 정방을 폐지하려고 했어요. 정방은 누가 만들었죠? 최우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담당했었던 건데 인사권을 신하가 갖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신하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 왕권 강하잖아요. 그래서 정방을 폐지하고 여러 가지 대신 사림원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원나라가 니네 지금 장난치냐? 라고 하면서 이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방 폐지도 실패했고요. 대신 이제 원나라와 그 우리나라 학자가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의 장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망건당을 영경에 그 중국에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국민왕의 개혁정치 국민왕의 충자가 빠졌어요. 그렇죠? 자, 반원정책인데 기철 아주 나쁜 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원정책이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몽골 애들이 몽골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몽골 제국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신분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1신분, 2신분, 3신분, 4신분을 만들었는데 1, 2신분까지 이렇게 쪼개서 이쪽이 지배계급, 이쪽이 피지배계급이에요. 당연히 1신분은 누구겠습니까? 몽골 사람들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 몽골 제일주의잖아. 몽골 사람들이 1신분. 그리고 생목인. 제가 여기에다 쓰고 싶은데 못 썼어요. 눈가리에 색이 있는 사람들, 외국인이죠. 생목인입니다. 그래서 2신분. 3신분은 누구냐면 원래 대륙의 주인, 한인, 그렇죠? 한족, 한인 이런 사람들. 4신분은 누구냐면 남송인. 그러니까 3, 4신분은 구분할 필요가 없이 중국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신분제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사람 죽이기를 벌레 죽이듯이 한다라는 거죠. 노예보다 못한 처우를
세상에 노예 같은 처우도 아니고 노예보다 못한 처우는 어떤 처우야. 그런 처우로 해가지고 완전히 찍어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족들은 몽골족 등살에 살 수가 없고 하루하루 우리는 하루하루 배고파가 아니고 하루하루 살았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심했겠죠. 이것이 이제 몽골 제일주의의 병폐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피지배계급 원래 주인이었던 한족 사람들은 목숨 걸고 탈출을 감행해요. 그래서 어디에 사냐면 요쪽 동네에 살게 됩니다. 드문드문 살게 되고 사람들이 일정 부분 많이 모이게 돼요. 한족. 그렇죠? 이 한족이 나중에 가만히 있어봐. 왜 우리가 이런 추운 병방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원래 우리가 원래 집이 어디다? 여기다. 근데 누가 도둑질한 거예요? 원나라. 안 되겠다. 얘들아, 우리 독립운동하자. 그래서 한족들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운동. 자, 우리의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런 독립운동 막 하면서 나라를 세우니 그게 명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와 명나라가 등장을 한 겁니다. 명나라. 자, 그러면서 명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야, 원나라 원래 내 땅 찾으러 갈 거야. 전쟁이야. 그러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아이고 웃기고 있네 라고 할 정도가 아니에요. 한족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나라하고 한번 대등하게 해볼 만한 정도의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전쟁 준비를 해야 돼. 얘들도 지금 난리 났어. 완전히 분위기 살벌하죠. 이때 고려의 왕이 누구야? 공민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민왕이 가만히 있어보자. 개혁 한번 해볼까? 나 원나라 반원 계획 이거 내가 수십 년 계획했던 건데 원나라 반대하는 그 정책을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보자.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인데요. 이 공민왕과 노국공주인데 이 보통 원나라 공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 왕비들은 충땡 왕의 왕비들은 나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노국대장공주하고는 좀 틀렸어요. 공민왕이 원래 그래요. 공민왕이 그 원나라의 볼모로 잡혀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을 때 원나라 왕실에서 눈이 맞는 공주가 있었어요. 막 스파크 딱 켜가지고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노국대장공주예요. 그러니까 노국공주하고는 뭡니까 정략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왕이 될 때쯤 원나라 황제가 야 너 집에 가 이제 왕해라고 이렇게 임명하고 보내는데 그 보내기 전에 잠깐 그래도 의식은 치러야지. 야 우리 딸내미하고 결혼해라고 얘기하니까 단방에 얘기합니다. 또 공민왕이 저는 반댈세. 그리고 이것이 어디 건방지게 그게 아니고 저는 노국공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국공주한테 그래? 너가 알아? 그러면서 노국공주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연애로 결혼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이제 시작부터 그렇죠? 이렇게 되고 공민왕이 들어와서 입고 가서 고려의 왕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심각한 얘기를 하죠. 공주 나는 원나라 반대하는 반원 정책을 할 거야. 그래서 진짜 나는 고려의 왕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펄쩍 뛰겠죠. 그런데 노국공주는 그렇게 하세요. 나는 서방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원나라에서 이 공민왕 죽이겠다고 자객을 보내는데 이 자객을 보낼 때 궁에 아무도 없었어. 이 공민왕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때 노국공주가 공민왕을 피신시키고 절로 산에 있는 절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민왕을 놓고 자객들이 있을 때 노국공주가 싹 문을 열고 나와서 얘기해요. 야, 나 니들 얼굴 다 알아. 내가 지금 공주야 원나라 공주야 그러면서 고려 왕비인데 내가 공주인데 니네 아버지가 보냈지. 만약에 니들 우리 서방님 건들려면 나부터 건들어. 그리고 지금 내가 모르는 척 해줄 테니까 난 못 본 거야. 그냥 간다면 보내줄게. 그래서 이때 깜짝 놀란 자객들이 도망가기도 했고 몇 번 공민왕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반원 정책을 할 때 노국공주가 앞장서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제 노국공주와 공민왕의 사랑 얘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자,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해요. 그리고 이성육부의 관제를 복구하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철 친원파 죽이고요.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는 거를 한날 한시에 해요. 자, 고려 국민왕이 계속 이렇게 시기를 보고 있다가 자, 오늘이다. 오늘. 자, 얘들아 일로 와.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해서 왕당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의 당파, 왕당파를 데리고 자객을 만들어서 자, 기철을 죽이러 습격합니다. 그래서 기철의 가게를 습격해요. 빵! 그래서 기철을 죽여버리고 동시에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이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유인우 장군을 보내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고 여기에 영토를 수복하게 되는데 자, 이 쌍성 총관부 하면요. 이렇게 하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데 이 쌍성 총관부에 그 넘버 2가 있어. 넘버 1이 있고 넘버 2가 있는데 넘버 2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이자춘입니다. 이자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자춘의 아들이 누구냐? 이성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의 아버지가 이자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원나라에 귀화했던 사람입니다. 원나라의 관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나라 관리로서 여기에 쌍성총관부에서 관리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국민왕이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자춘이 먼저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순을 요청해요. 내가 원래 고려 사람인데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원의 관리로 있게 되지만 나는 한 번도 고려인임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민왕이 줬어. 도와주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데 이때 이자춘이 자신의 그 상관을 죽이고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해가지고 요기를 하면서 진격하라 하면서 영토까지 싹 회복을 하는 국민왕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자춘이 이성계를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성계가 무예에 능하면서 무신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국민왕 때 이렇게 영토 수복한 거 가해놓고 이 영토를 수복한 때 그 정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시험 문제 많겠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기철을 숙청했어요. 그랬는데 기철 죽이고 났는데 저 원나라에서 뭔가 제재가 없어. 왜 그러죠? 명나라하고 원나라하고 지금 미친 듯이 전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쬐깐한 나라를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문서도 폐지하고 관제도 복구하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면서 예전의 땅을 수복하게 됩니다. 자, 요동지방도 공략을 했었고요. 왕권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방 이따위 거 없애버린다. 그러면서 인사권을 왕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 강화죠. 그리고 권문세족, 이 친원파 나쁜 놈들, 이 놈들이 뺏어간 재산들을 싹 다 몰수해라 라고 해서 건물을 세웁니다.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건물을 세우고 신돌이라는 승려를 등용해서 자신의 권한을 부여해서 전권을 주지요.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족의 재산을 몰수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개똥이 있고 그냥 가서 뺏었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재산을 뺏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켰던 전민변정도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이 노란색은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결과 및 한계. 자, 신돈이 제거 당합니다. 그래서 권문세족들이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완전 씨가 마르겠다. 신돈을 죽여야겠다. 결국에 신돈을 암살하고요. 그리고 국민왕도 시해합니다. 그리고 개혁이 중단되게 되는 거죠. 이 한계가 뭐가 있었냐면 홍건적과 왜구가 침략을 하는데 이때 국민왕 때 안 그래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위로는 홍건적이 내려오고 아래로는 왜구가 쳐들어오니까 정신이 한 개도 없고요. 그리고 왕권을 뒷받침하려고 했었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른바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는데 성리학의 이념으로 성리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교, 유학 이런 것들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힘이 약했다라는 거. 이것이 한계죠. 자, 홍건적은 누구냐? 아까 여기에서 한족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명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 한족들이 모였을 때요. 자, 원나라와 전쟁한다라는 거, 이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하는데
나는 반댈세라고 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이른바 두건을 쓴 도적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왜 독립운동 같은 걸 해? 난 싫어. 니들끼리 내 목숨 그런데 걸기 싫어. 나는 약탈이나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홍건적들이 출연을 합니다. 홍건적. 자, 그러면서 나는 편하게 고려 쳐서 여기에서 고려 애들 거 약탈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내려오는 세력들, 홍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족하면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명나라로 이렇게 성장해서 원나라를 치는 세력과 한족임에도 불구하고 도적대로 전락한 세력들, 요 홍건적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홍건적이 원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고려로 쳐들어오는데 이때 공민왕 때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고. 자, 공민왕은요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들이 필요하죠. 신진사대부를 키웁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집권기 이래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의 관리로 진출한 지방의 향리 출신 세력들이에요. 지방에 그래요. 이거 한번 말씀드립시다. 지방 호족 세력, 지방 호족 건국 초로 가요. 지방 호족과 육두품이 있잖아요. 육두품이 건국 초의 세력이잖아. 그런데 얘들이 뭘로 변한다고 그랬죠? 문벌 귀족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문벌 귀족이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으로 간 세력이고 중앙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던 세력들은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지방으로 간 사람들이 향리 출신이 많습니다. 향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리 같은 경우는 원래 뼈대는 굉장히 귀족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향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보죠. 과거 시험으로 귀족으로 다시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무신집권기 이래 과거를 통해서 중앙의 관리로 진출한 지방의 향리 출신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 과거 시험은 무엇을 공부했겠어요? 어디 있을까?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성리학. 그래서 성장 배경, 성리학을 수용하고요. 불교를 비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고려 말로 가면요. 문화편을 안 배워서 이게 힘든데 제가 문화편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려 말로 가면 이 불교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돈맛을 알아버려요. 술맛을 알고.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고리대를 놓고요. 스님이 노예로 만들어 평민들의 그 돈을 뺏고 노예를 만들고 이 평민들의 그 안사람을 탐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한 세력으로 가게 되는 것이 고려 말의 불교입니다. 자, 이 불교를 비판하면서 유교를 강조해요. 그것이 성리학이죠. 그러면서 성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 빠진 것은 백성들이 기댈 데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나마 종교 하나 믿고 있었는데 이 불교가 썩어 빠졌고 그러니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 그것이 유학이다. 유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교가 정착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성리학을 공부했고요. 그러면서 친원파를 비판하지요. 친원파는 불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공민왕 때 대거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권문세족이 인사권을 독점하면서 자꾸 막아요. 당연히 막겠죠. 왜냐하면 권문세족이 최대 단점이 뭡니까? 무식해요. 글자도 몰라요. 단 몽골 말은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신진사대부들은 굉장히 학식이 높아요. 뛰어나고 글자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반대예요. 왕이 저 이런 정책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권문세족이 아이고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옆에서 신진사대부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래 하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권문세족은 막 열받는 거야. 명분에서 깨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게 되죠. 왕권과 결탁하여 고려 후기에 개혁 정치에 적극 참여했으나 역부족이에요. 게다가 이제 쭉 중앙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공민왕이 세상을 뜨게 되죠. 그러면서 좌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숨죽였던 친원파들이 스물스물 다시 정권을 다시 찬탈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민왕 이후에 이런 일들이 생겨요.
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해 볼까요?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중앙과 지방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 무식한 것들은 음서지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과거로 진출하게 되지요. 경제력은 돈 많아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상 훈구학이라 써놨는데 모르셔도 되고요.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훈구학 공부 안 했다니까 아예 그냥. 자, 성리학이고요. 불교는 숭불이죠. 하지만 억불입니다. 신진사대부. 성향은요. 친원파 세력이죠. 나는 친명파 세력입니다. 이것이 신진사대부예요. 자, 이제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한번 봅시다. 홍건적 아까 잠깐 봤죠? 홍건적은 그런 세력인데 이승경, 이방실 이때 1차 격퇴, 1차 침입이 있었고 이것을 격퇴했던 장수들입니다. 정세훈, 안우, 이방실, 이성계가 2차로 격퇴를 했는데 지금 이성계 와 기억난다라는 거죠. 본 적 있다. 본 적 있다? 조선의 왕인데 어떻게 본 적 있다예요. 이상한 게 알죠. 그리고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최영 장군이 홍산 그러니까 지금의 부여에서 전투를 했고요. 이성계는 황산 지금의 남원에서 전투를 했고요. 박위는 이 대마도에서 격퇴합니다. 이 최무선은 화통도감을 설치하는데 이 최무선은요. 그 화약을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화약에 바쳤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당시에 화약은 중국의 그러니까 원나라의 최대 무기예요. 비밀병기.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다른 건 다 전 세계에 이제 그 자신들의 속국에게는 알려주는데 화약 무기에 대해서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최무선이 이걸 알기 위해서 이 그 원나라 상인과 친해져요. 병란도에서. 그래서 완전 친구처럼 막 공을 들입니다. 결국엔 이 친구를 통해서 화약의 제조법을 터득하게 되고요. 당시에 우왕 때 화통도감을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화통도감이라는 건물을 만들고요. 여기에서 화포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화포를 제작해서요. 이 그 배 있죠? 이 배에다가 여기에 화포를 실어요. 자, 그래서 이 화포를 실어서 배에서 화포를 뻥뻥 때려가지고 전멸을 시켜버렸다라는 건데 이것이 진포대첩이에요. 선생님 뭐 이게 대단합니까? 라고 하는데 엄청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배는요. 그렇게 그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술이 떨어졌을 때인데 이때 고려 때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배에다가 화포를 실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에다가 화포를 실으면 포를 쏘죠. 뻥 하잖아요. 그럼 반동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빵. 그런데 이 반동으로 배가 뒤집혀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조선술이 완벽하게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완벽한 화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때 화포를 배에다 실었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충격이죠. 외구 이 일본 놈들이 막 있는데 한가운데서 바방 해보세요. 얘들은 뭐 있어? 얘들은 기껏 해봐야 활밖에 없는데 그렇죠? 바방 때리니까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요동 정보를 한번 볼게요. 우왕 때 국민왕 다음에 우왕입니다. 국민왕 다음에 우왕인데요. 우왕 때 최영과 이성계가 이님 이게 이제 이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권문세족이요. 권문세족 기철이 죽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의 대표 주자로 활동을 했던 게 이님인데 이 이님을 최영과 이성계가 힘을 합해서 쳐서 제거하고요.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영과 이성계가 개혁 방법을 두고 갈등을 빚어요. 자, 일단 명나라가 우왕 때 명나라가 천령 이북당을 요구하는데 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명나라가 아까는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이제 명나라가 거의 대륙을 집어삼켰다라는 거죠. 그럼 원나라는 어디 있어요? 저기 북원이라고 해서 이미 끝났어요. 원나라하고 명나라 전쟁에서 명나라가 이겼다라는 거죠. 자, 명나라가 이제 이겼어요. 그래서 고려를 딱 봤더니 얘들이 어이가 없는 거야. 자, 여기 땅이 원래 누구 땅이죠? 원나라 땅. 원나라는 누구 땅이죠? 내 땅.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이 고려 따위가 우리 땅을 침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얘기합니다. 야,
여기에 천령위라는 건물을 세워놓고 이 천령 이북당 우리가 다시 가져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천령 이북당 내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자, 명나라가 이런 요구를 하니까요. 자, 우왕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 자, 최영과 이성계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최영이 얘기합니다. 폐하, 뭘 걱정합니까? 요거는 이 명나라 완전히 웃긴 놈들 아닙니까? 명나라라는 놈들 원래 지들 땅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얻은 땅인데 수복한 땅인데 지 따위가 아닙니다. 전하, 이 명나라를 정벌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동정벌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혼내줘야 됩니다. 이성계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쪽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누구보다 밝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동네를 아는데 이쪽 동네에서 이 한족이 그때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얘들 엄청 무서운 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 이 큰 원나라를 박살낼 정도면 엄청나게 큰 대국인데 어떻게 소국이 대국을 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사불가론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왕은 최영의 말이 옳소라고 하면서 요동으로 가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영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영은 조민수 그리고 이성계 부대 3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자신이 총괄 지휘관이 돼서 나를 따르시오 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동정벌입니다. 자, 보자라는 거죠.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대를 돌려요. 그리고 최영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이쪽에다 쓸까요? 자, 이제 아이고 너무 내렸다. 개경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서경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압록강이 흐르는데 서경 근처에서 한번 쉽니다. 그러면서 이 3개 부대가 쉰 다음에 우왕도 따라와요. 그래서 3개 부대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열심히 싸워보자 라고 얘기하고 최영이 진격하시오. 먼저 가 계시오. 뒤따라 가겠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성계 부대와 조민수 부대가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압록강 근처까지 갔어요. 그리고 압록강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명나라잖아. 요동. 그렇죠? 그러니까 밟는 순간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확대하면 뭐가 있냐면 이 압록강 있죠? 압록강에 하나의 섬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위화도예요. 위화도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최영 부대가 안 와요. 최영 부대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최영은 누구하고 있어요? 우왕과 같이 있습니다. 우왕과 같이 있는데 왜 안 오나? 이제 알아보자라는 거죠. 알아봐라라고 얘기했더니 장군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는데 최영이 우왕과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최영이 얘기합니다. 폐하, 저는 군대를 이끄는 지휘하는 몸으로서 빨리 진격해서 요동을 정벌해야 됩니다. 지금 이성계와 조민수 장군의 부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왕이 바지를 막 잡으면서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장인어른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장인? 최영은 우왕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최영의 딸을 왕비로 맞이한 우왕이에요. 그러니까 우왕이 이거 어찌니 약한 모습 보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영이 그래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가자고 했는데 제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선대왕 공민왕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 친원파 애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최영, 당신이 이렇게 가는 순간 내 신변은 누가 보장합니까? 이렇게 지금 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군인들이 엄청 왜 행군에 지쳤고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고 엄청 힘들어요. 날씨는 덥지 막 이런 상황인데 얘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성계가 우리는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돌리자. 어차피 나는 반대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그 서경에 도착을 해서 최영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제거하고요. 조금 있다 우왕도 제거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는 이성계예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그렇죠. 여기 위화도 해군. 그래서 이 위화도에서 자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군대를 돌립니다. 자 어디 했더라? 여기 고려의 멸망 봅시다. 자 사회 혼란. 권문세족의 횡포. 그래서 홍건적 왜구에 침입된 사회 혼란이 있었고요. 자 이성계가 돌아와서요.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제거합니다. 자 우왕을 제거하고요. 여기에서 위화도 해군을 해서 우왕을 제거하고요. 창왕을 옹립합니다. 근데 창왕도 오래 못 가서 또 제거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을 옹립을 합니다. 근데 공양왕은요. 절대 왕을 하기 싫다고 그래요. 나는 왕 하기가 싫소. 나는 절대 싫소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이유는 뭐냐면 난 그냥 편하게 여기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여생을 마감하겠소. 지금 왕이 해봐야 죽는 건데 나 싫소. 나 싫소.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얘기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 심볼 역할만 해라. 정치는 내가 다 하겠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이성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신진사대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소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공양왕이 그러면 좋소. 내가 왕이 되겠소라는 거죠. 자 우왕과 창왕은요. 왕의 정통성 논란으로 폐위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위당하고요. 그리고 공양왕이 올라가는데 신종이 이제 7대손인데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이성계가 왕이래. 이성계가 이제 공양왕을 옹립하면서 실제 실권, 정치 실권은 이성계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성계는 자신의 측근 세력 누구냐면 신진사대부. 실질적으로요. 이 신진사대부와 친원파 있죠? 친원파. 자, 이들이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천령 이북당 내놔라라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요동 정보를 단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위화도 회군을 해서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잖아요. 그때 자 이쪽에 요동 정보를 외쳤을 때 대부분 누가 외쳤냐면 친원파입니다. 그래서 권문세족 여러분 이거 완전 충격인데요. 권문세족은 최영은 권문세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성계는 어디야?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신흥 무인 세력. 그러니까 신흥 무인이라고 하는데 이성계와 최영.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활약을 했었던 장수잖아요. 그렇죠? 이 최영과 이성계는요.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무신과 구분하기 위해서. 신흥 무인 세력은 누구와 힘을 잡냐면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와 대부분 이렇게 합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영은 되게 애매하지요. 그렇죠? 최영은 권문세족 출신이니까. 자, 아무튼 요동정벌하고 위화도 회군을 냈을 때 이 위화도 회군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이 누구냐면 신진사대부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성계의 측근에는 신진사대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는 무인 출신이기 때문에 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이 당시에 굉장히 무예만 알지 문 정치 같은 건 잘 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정치는 신진사대부의 머릿속에 나온 거고 이화도 해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다 그러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벌써 신흥 무인 이 신진사대부들하고 거의 합이 맞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왕 폐위하고 창왕 폐위했고요. 이것도 다 신진사대부예요. 그리고 공양왕을 옹립을 하죠. 이것도 신진사대부하고 그리고 이때 실권은 이성계가 갖고 그러니까 이성계는 있는데 심볼이에요. 역시 심볼이고 신진사대부의 생각들을 이성계를 통해서 반영을 시키는 건데 공양왕이 즉위가 되면서 바로 시행한 것이 과전법입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 과전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일단 권문세족이 있죠.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있습니다. 누가 힘이 더 커요? 권문세족이요. 근데 숫자는 누가 더 많을까요? 신진사대부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재력은 권문세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나라도 없어졌고 이제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한 건데 아직도 친원파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있단 말이죠. 자 신진사대부의 머릿속에는 그래 좋다. 과전법을 시행하자라는 거죠. 이 과전법은 뭐냐면 권문세족 신진사대부의 그 재산들을 싹 다
압수를 하는 거야. 다 압수해서 몰수를 하는 거죠. 몰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똑같이 머릿수로 나눠버리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신진사대부가 수가 많기 때문에 재력이 많아지고요. 권문세족은 재산을 뺏기게 되죠. 이것이 과전법인데 결국에 공양왕 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이 되고 그러면서 권문세족의 힘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공양왕 때 과전법의 실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려군의 요동정벌 단행, 그리고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그래서 실권을 장악했고 우왕, 창왕을 폐위하고 최용도 다 제거했고요. 그리고 공양왕을 옹립했고 그리고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이 과전법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다. 그러면서 결국에 왕까지, 그렇죠? 양위, 선위, 의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양왕이 난 이제 왕 하기 싫소. 신진사대부가 맞습니다. 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에게 왕에 앉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안 된다. 어떻게 고구려의 신하로서 이렇게 앉을 수가 있느냐? 난 절대 반대일세라고 얘기하지만 신진사대부가 이 공양에게 선의하십시오라고 해서 공양왕이 선의를 하는 방식으로 왕위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고려는 멸망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려의 정치까지 싹 다 끝냈어요. 고생하셨고요. 복습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경제편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